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차로 인정받고 있는 K2 흑표가 이제는 100% 국산화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화를 100%의 걸림돌이었던 국산 파워팩 문제가 해결되며 내년부터 생산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 전차는 폴란드 부품을 베낀 짝퉁 전차라는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폴란드가 한국을 욕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자칭 군사 전문가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K2 전차 국산화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파워팩 변속기가 K2 전차 탑재를 위한 수출 적합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K2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를 조합한 구동계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K2 전차는 1차 양산에서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한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했었지만 이후 국내 기술로 국산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하고 이어서 변속기까지 국내에서 개발해 2차 양산분부터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고 끝에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국산 파워팩 도입이 무산되고 2차, 3차 K2 양산분은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라는 혼종 파워팩이 탑재됐어야 했었죠.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K1과 달리 K2 전차는 개발하며 100% 국산화를 목표로 했었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수출 협상을 개시하며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방산물자 특성상 독일 부품이 들어간 K2 전차는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은 중동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었고 과거 아랍에미리트에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을 때도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됐었죠. 전 세계 군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기에 국산화 연구를 다시 진행했었고 드디어 결실을 맺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K2 2차 수출분부터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 국산화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된 K2 흑표전차.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K2 전차에 반응장갑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쳐 한국 방산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어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폴란드의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K2 전차의 훈련용 반응장갑 교보제의 도면을 올리며 K2 전차에 탑재되는 반응장갑 ERA, 폴란드제 반응장갑 ERAWA 의 구조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주장에 폴란드에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군사 전문가가 동조하며 이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언론인이자 안보분석가 이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에 두 반응장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폴란드는 이미 한국이 팔려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훔친 물건을 이름만 바꿔서 원주인에게 팔려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폴란드 네티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폴란드에 사기를 치려 한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폴란드 반응장갑을 베꼈다는 건지 들어보니 다름 아닌 반응장갑의 체결 방식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반응장갑을 전차 외벽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볼트와 너트 구조를 사용한 것이 폴란드와 같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반응장갑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장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는 것이지 외형과 고정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정 방식조차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폴란드 전차 외부의 반응장갑 결합부를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지난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허 출원한 반응장갑 모듈 고정 방식인데요. 앞서 K2 전차의 교보제 도면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볼트와 너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K2 전차의 반응 장갑의 원본은 러시아 T-86 전차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 5였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한국이 빌려준 막대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대신 소련제 무기와 군사기술로 빚을 갚겠다고 제안했었고, 이를 받아들이며 불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리고 90년대 진행된 1차 불곰 사업으로 한국이 받은 무기가 바로 러시아의 3세대 주력 전차 T-86였습니다. 미국도 손에 넣지 못했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손에 넣은 한국은 T-86들, 볼트 하나, 전선 하나까지 낱낱이 분해하고 연구하여 당시 개발 중이던 K2 전차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T-86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 5 반응장갑에 기반하여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진 K2 전차의 반응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반응장갑 역시 뿌리를 찾아보면 소련의 1세대 반응장갑인 콘탁트 1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국 두 반응장갑 모두 뿌리가 소련이었으니 구조가 흠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칭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고 현 폴란드 정부의 판단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같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우습게 보던 아시아의 군사 무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거나 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국 무기를 무지성하게 비판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루머에 기름을 끼얹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하나의 보병전 투장갑차 레드백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당시 야로스와프는 레드백의 실전 사격 테스트 결과 10발 중 2발만이 명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레드백의 명중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폴란드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져 레드백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장갑차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폴란드 정부에서는 레드백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한국과 신규 장갑차 공동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7월 호주에서 하나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 장갑차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레드백이 못 써먹을 무기라고 믿고 있었던 폴란드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야로스와프가 주장했던 테스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를 찾아보니 한 폴란드 네티즌이 내가 레드백 테스트에 참여한 군인을 아는데 라고 작성한 찌라시 글이 출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군사 전문가로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에 선봉장처럼 앞장서 왔고 폴란드 네티즌들도 계속해서 속으면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수한 한국 무기를 가장 먼저 선점한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트집 잡지 못해 안달인 모습을 보니 배가 불렀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비방에 이제는 방산업체나 방사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설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짓 정보에 대해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내버려 두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과거 KF-21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를 두고 한참 논쟁이 진행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애초에 국내 연구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개발한 KF-21 핵심 기술은 계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 거라며 이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분담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대응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심으로 분담금 미납 사태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믿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한국을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체결된 지금에서도 한국 문기에 대한 루머가 매일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올해도 한국 방산 대호왕이 이어지며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FA-50 전투기 18대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와 수많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에는 폴란드와의 3조 4,474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2차 실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의 레드백 129대 수출 최종 계약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계기로 올해도 한국 무기들 찾는 국가들이 대거 늘어나며 수출 규모 200억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도 방산 강세를 이어나가며 4대 방산대국으로 올라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지난 국군 이날군 4퍼레이드에 3과 현무 등 한국형 3축체계가 첫 선을 보인다고 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엄청 기대했던 현무 5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20분짜리 현무 5미사일을 3D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톤짜리 괴물 미사일이라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D로 봐도 굉장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용 괴물 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잠수함 신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재래식탄두 중 가장 무겁고 현무 4보다 크기가 큰 현무 5탄도 미사일의 SL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LBM은 캡슐화되어 있다면 100m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3만 톤급 이상 KSS-3 함정을 위한 이 새롭고 강력한 SLBM 과정교환 발사 시스템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5탄도 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되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현무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 부대인 1200 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국방 컨벤션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일만양탄이라는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남세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꺼내는 전술로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 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남세규 소장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해 SLBM이나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절은 지나야 전소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격을 받기 전에 또다시 2차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핵무기는 파고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한 발, 10K 플러스 위협을 쐈을 때 보복으로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탄 한 발, 300K 플러스 위협을 발사할 때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0발로 보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양탄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울에 대한 전술핵 공격에 성공해도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남세규 소장은 전직 ADD 소장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에 관한 업적과 경력이 대단했기에 지금 이러한 전략으로 리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2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에서 미국은 2,400톤 이상의 폭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 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 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의 모든 것을 건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형 공대 함유도탄 1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에는 2가지 단두 선택이 가능해 대한미사일도 임무에 따라 끝부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mm로 AIM-120 AMRAAM보다 크고
AM7 스페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서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키은 영국의 미 IOK, MBDA, 미 C4101 제용된 것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 이후 1모델에는 한국의 장거리 덕키드, 넵제트 0대0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공사 2분, 천룡으로 불리는 공중발사장거리 순항미사일, LCM,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와 KI는 KF-21용 공중발사탄도미사일, LB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발 계획은 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감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략의 위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의 핵잡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국오국제문제협의회 CCJ는 지난달 7터부터 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찬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덕가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심터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터부터 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접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정말로 과거의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보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타도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핵잠수함 개발용으로 쓰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두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집권이 더 이어졌다면 핵잡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 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공격용 잠수함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 위상에 타격을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선택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만양탄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기 수출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대규모 무기 거래라면 수출하는 쪽이나 수입하는 쪽이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화기부터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많은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무기체계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비율이 압도적인데요.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군은 거의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무장해왔고 이는 전체적인 국방만보정책에서도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에는 지난해 폴란드와의 기록적인 무기 수출 계약이 한몫하고 있으며 한국과 폴란드는 무기 거래를 넘어선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며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보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병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손자병법에도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구절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작전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군대는 항상 적절한 물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급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적군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쟁 수행 능력의 지속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시의 물자 부족 현상은 군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불리한 쪽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하마스이지만 불행히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인데요. 대전 후 가자지구를 봉쇄함에 따라 식량, 식수, 연료, 의약품, 생필품 등의 유입이 차단돼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한계에 몰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물품 부족의 위험성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라고 권고했고, 불안감과 공포에 빠진 시민들은 상점에서 식량과 물 등을 사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물자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노동력의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일터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시의 물자 공급은 생존과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전력 강화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이유도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납품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척척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한항공의 화물기가 FA-50 전투기 2대를 싣고 폴란드 바르샤바의 오케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 납품될 FA-50GF의 9호기, 10호기였는데요. 폴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케치 공항에서 도착한 FA-50은 민스크 마조비츠키에 있는 제23전술 공군기지로 운반되어 조립 및 승인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FA-50뿐만 아니라 국산 MLRS 천무 다면장 로켓의 폴란드형 호마르 K2차 물량까지 폴란드 땅을 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폴란드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위해 3대의 엘츠 트럭이 보내졌고, 폴란드 현지 통합 작업을 위해 준비된 4대의 발사대 모듈이 추가로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하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까지 면이어 발발한 전쟁으로 유럽과 미국이 무기와 군수품 부족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정해진 기간대로 척척 납품하는 한국 방산의 조용한 움직임이,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한국과 다르게 폴란드 내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깨뜨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야당이 승리하며 폴란드의 국방 전략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폴란드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한 토마시 시에모니아크 하원 의원이 언론을 통해 지난 정권 책임자들의 군비 계약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한국 무기 도입 사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현대로템과 체결한 K2 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도입 계획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계획한 30만 명 규모의 군대 양성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면서 22만 명 규모의 15만 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축소하고 한국 무기 도입 계획도 축소하거나 무효로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토마시 의원은 현재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에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인물로 그의 주장은 새로운 정권의 국방정책 기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총리 임명권을 받지만 정작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다수당이 선출한 총리가 담당합니다. 총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덜컥 야당이 승리해버렸으니 여당이 추진한 한폴 방산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이 단순히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제기된 것도 아닌데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전문가 칼럼을 게재하면서 폴란드의 차기 의회를 구성할 야당 지도자들이 국방 예산을 조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 역시 중대한 변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조 규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방산에 치명적인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니라면 폴란드가 어디에서 무기를 조달하려고 이러나 싶었는데요. 폴란드 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은 폴란드 여당과 야당 모두 마찬가지이나 야당은 친EU, 친독일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폴란드 야당 지도자 도널드 투스크는 독일계 폴란드인으로 일각에서는 독일 스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을 정도로 친독일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 왔었고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전 정권의 계약은 무효화하고 다시 독일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의 이러한 기조에 반발하고 나선 곳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국민들입니다. 한국 무기 도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시 독일 방산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를 원하는 폴란드 야당과 다르게 얼마 전 나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80%는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이웃한 우크라이나가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 국민들은 이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요. 특히 그동안 독일 무기에 의존해왔었던 결과 폴란드군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폴란드 국민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유럽이 또 한 번 군수품 부족으로 허덕이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을 버리고 EU의 손을 잡는 걸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의 완벽한 계약 이행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야당의 주장이 더욱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의 공식 SNS를 통해 폴란드 전차병들이 대한민국 육군 제8기동 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에서 K2 전차의 정비 및 운용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을 판매해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무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 무기를 한번 구매한 고객은 한국 무기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된 사진에는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접경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 배치된 최전방 부대입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 기갑 전력과 맞닥뜨리는 부대이기에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실전 배치가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군인들이 훈련을 받은 모뚜기 부대는 일반적인 전차 부대가 아닌 제7기동 군단에 속한 기갑 부대로 부대의 목표가 방어가 아닌 반격에 있는 부대입니다. 제7기동 군단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면 방어전을 펼치는 여타 부대들과 달리 곧바로 모든 기갑 전력을 동원하여 북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작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2, K1A1 전차를 비롯한 3세대 이상의 전차로 구성된 전차대대가 11개, K9, K55A1 등 155mm 포병대대 16개, 여기에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800대가 넘는 기갑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7기동 군단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갑부대이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보유한 전차를 합한 것보다 많은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제7기동 군단 사라 제8기동사단에서 K2 전차 운용을 교육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을 침범할 경우 폴란드의 제16기계화 사단 역시 그대로 진격하여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점령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여타의 상황과는 별개로 폴란드를 향한 한국 무기 납품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또한 폴란드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야당도 한국 무기 계약 취소를 하겠다는 발언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폴란드 내에서 한국 무기를 둘러싼 논란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